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알펑스 도데 작품산에 수록된 별을 읽어보겠습니다. 알펑스 도데는 1840년 프랑스 남부의 남모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도데의 집안은 전형적인 가톨릭 부르주아 계통이었고 아버지는 견직물 공장을 운영했으나 점점 가세가 기울어 1837년 아예 공장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1849년 도데의 가족들은 리옹으로 이사를 했고 그 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데는 1856년 학업을 중단하는데 이때의 경험은 후에 꼬마 철학자의 바탕이 됩니다. 이때부터 도데는 사교계와 문학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1861년 도데는 매독에 걸려 알제리로 요양을 떠납니다. 1867년 진리와 알라르와 결혼하여 레옹을 낳습니다. 1886년 딸 에드메가 태어났고 1891년에는 장남 레옹이 빅토르 위고의 손녀딸 잔느 위고와 결혼합니다. 1897년 도데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정세를 일으켜 사망합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꼬마 철학자, 풍차방앗간의 편지, 아를러의 여인, 프로몬과 리젤레르, 자크, 나바브, 유배당한 왕들, 루마 루메스탕, 아를라탕의 보물 등이 있습니다. 별,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목동 이야기. 리버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주 동안이나 사람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저 나에게 라브리와 양떼들과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따금 몽도리르 산에 응가하고 있는 산 사람이 약초를 캐러 근처를 지나가거나 피에몽에서 일하는 숯검쟁이의 금깨 그을은 얼굴만 잠깐씩 눈에 띄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소박한 데다가 말도 통 없었습니다. 모두들 외롭게 지내다 보니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게다가 산 아래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름마다 음식가지를 싣고 농장에서 올라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거나 농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언덕 너머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날엔 그동안의 마을 소식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집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을 했다든지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소식을 제일 관심 있게 묻곤 했습니다. 이 고장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죠. 나는 아가씨가 파티나 모임에 자주 나가는지 아가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또 나타났는지 묻곤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에 대한 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답니다. 할 일 없이 산에 죽치고 있는 목동 주제에 웬 관심이냐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도 20살 먹은 어엿한 청년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예쁜 여인이었으니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일요일에도 보름치 양식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때가 돼도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죠. 대미사 때문에 늦어지나 보다. 정오쯤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길이 나빠져서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나 보다고 생각했지요. 오후 3시쯤 하늘이 개이고 빗방울이 햇빛을 머금어 온 산이 반짝거리고 있을 때 풀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 불어난 시냇물의 노래소리를 뚫고 마침내 노새의 방울이 즐겁게 딸랑딸랑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큰 종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새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심부름꾼인 아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진짜 스테파네트 아가씨 말입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등나무 바구니 틈에 앉아있는 아가씨의 볼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바람과 소나기가 내린 뒤 서늘해진 공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며 신부를 받은 아이는 몸살이 났고 아주머니도 휴가를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길을 잃는 바람에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숲속에서 헤맸다기보다는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라 꽃 리본도 달고 고운 치마도 입고 레이스도 달아 한끗 예쁘게 치장을 했더라니깐요. 캬, 정말 깜찍했습니다. 아가씨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쏙 빠질 정도였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겨울에 양떼를 몰고 산 아래 평원에 내려가 지낼 동안은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지만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모습만 잠깐씩 보았을 뿐이니까요. 아가씨는 하인들에게 좀처럼 말을 거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경계하는 것 같았고 어찌 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를 이렇게 코앞에서 바라보게 되다니 그것도 나 혼자. 이러니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먹을거리를 꺼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더러워지기라도 할까 나들이를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치마를 살포시 들어올리며 산장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집 위에 양털 이불을 덮은 침대와 벽에 걸어놓은 커다란 망토, 지팡이와 부싯돌을 보고 아가씨는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지내는구나. 가엾기도. 내내 혼자여서 외롭겠다. 뭐 하면서 지내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 나는 바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생각요.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울렁거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도 이런 나를 눈치챘는지 얄밉게 자꾸 짓궂은 농담을 해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여자친구는 가끔 여기 올라오니? 여자친구라면 황금 염소가 맞겠지? 아님 산 꼭대기에서만 뛰어다닌다는 요정 에스테를이던가.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요정 같았습니다. 머리를 뒤로 한껏 젖히며 환하게 웃음 짓는 아름다운 모습이나 빨리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모습도 말이죠. 잘 있어 목동아. 살펴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로 내려가는 아가씨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자 노새의 발굽에 차이는 돌멩이가 마치 내 심장에 하나하나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들이 떠나가는 소리를 끝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꼼짝 않고 있었답니다. 움직이면 내 꿈이 날아갈까 봐서요. 골짜기 아래도 어둑어둑해지고 양들도 서로 몸을 비비며 산장으로 돌아올 저녁 무렵 갑자기 고갯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뜻 보니 아가씨 같았어요. 조금 전과는 달리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대신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밤늦은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기에 몹시 난처했습니다. 지름길이 있긴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길을 잃을 게 뻔했고 나도 양떼를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었기에 더욱 애간장이 탔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아가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가족들 때문에 말이죠. 나야 물론 아가씨를 최대한 안심시키려 했지요. 7월에는 밤이 짧잖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고서 나는 곧바로 불을 지펴 소르그 강물에 젖은 아가씨의 발과 치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지요. 그런데 아가씨는 가엾게도 불을 쬐려고도 음식에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가씨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것을 보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어느새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사라져가는 태양빛이 한떨기 걸려 있었고 떨어지는 태양은 붉은 빛만 어렴풋이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산장에 들어가 좀 쉬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래도 집도 새로 깔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예쁜 양털로 특별한 잠자리를 만들어 드린 뒤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건네고 나왔습니다. 나야 문간에 나와 앉아 있었죠. 사랑의 불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고 있었지만 나쁜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양떼들이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가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뽀얀 양처럼 내가 지키는 산장 한 구석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밤처럼 하늘이 넓고 깊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별은 또 얼마나 반짝거리던지. 그런데 갑자기 산장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양들이 뒤척이는 바람에 집이 사그락거렸고 잠꼬대 마냥 울어대기도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아가씨는 모닥불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가씨 어깨에 양털 쇼를 덮어드리고 불꽃도 키웠지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답니다. 한 번이라도 바깥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잠든 밤에는 또 하나의 신비한 세계가 고요와 침묵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시냇물도 한층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 위에서는 자그마한 불빛들이 장난을 쳐댑니다. 그리고 산속의 정령들이 모두 자유롭게 오고 가며 허공에서 들릴락 말락한 바스락 소리는 소리가 떠다닙니다. 허공에는 들릴락 말락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떠다닙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는 소리,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듣는 듯하죠. 낮은 인간과 동물들의 세상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세상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무섭기도 하죠. 아가씨도 두려움으로 몸을 떨더니 조그만 소리가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 아래 반짝이던 연못에서 출발한 길고도 서글픈 소리가 물결치듯 우리가 있는 곳까지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쁜 별똥별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들린 소리가 마치 별똥별을 이끌고 온 것처럼 말이죠.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에요, 아가씨. 나는 승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하고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아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동들은 다 마법사라던데 사실이야? 아니에요, 아가씨. 아무래도 우리가 별을 가까이서 보고 지내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별에 대해 더 잘 알아서 그런가 봐요. 아가씨는 턱을 개고 여전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털 쇼를 그렇게 걸치고 있으니 마치 하늘나라의 목동 같더라고요. 와, 정말 별이 많구나. 어쩌면 저렇게 예뻐지?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야. 너 저 별들 이름이 뭔지 아니? 물론이죠. 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별은 성 야곱의 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곧장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지요. 용감한 샤르마뇨 대제가 사라센과 전쟁을 하러 갈 때 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갈라시아의 성 야곱이었죠. 저기 저 별은 영혼의 마차랍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4개의 바퀴를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 말이고 세 번째 말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별이 마부랍니다. 그 주위로 마구 쏟아지는 별들이 보이시죠? 하느님이 천국에 들이지 않는 떠도는 영혼돌이에요. 조금 밑에 있는 별은 괄키라고도 하고 새 임금이라고도 부르는 별이죠. 우리들에겐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에요. 보기만 해도 벌써 자정이 넘었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같은 남중 방향에서 조금 더 밑에 빛나고 있는 별은 밀라노의 요한이죠. 별들의 대장이랍니다.
이 별에 관해서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 밀라노의 요왕과 새 임금, 병아리 집이 친구 별의 결혼잔치에 초대되었답니다. 병아리 집은 바쁜 나머지 제일 먼저 길을 나섰기 때문에 맨 위쪽에 있죠. 저기 저 하늘 위쪽을 보세요. 새 임금이 그 다음으로 병아리 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밀라노의 요한은 늦잠을 자버렸답니다. 그래서 제일 뒤처진 거예요. 화가 난 밀라노의 요한은 두 친구들을 멈춰 세우려고 지팡이를 힘껏 던져버렸죠. 그래서 새 임금을 밀라노의 요한이 던진 지팡이라고도 부르는 거랍니다. 하지만 아가씨, 뭐니 해도 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들의 별 양치기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녘에 양떼를 몰고 길을 나설 때나 저녁에 돌아올 때 길을 안내해 주죠. 목동들 사이에선 아직도 이 별을 마글론느라고 부르곤 한답니다. 7년마다 프로방스의 피에로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아름다운 마글론느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별들도 결혼을 해? 그럼요, 아가씨. 별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뭔가가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지요. 곱슬곱슬한 머리에 매단 리본과 레이스가 앙정맞게 사그락거렸습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밤하늘의 별빛이 엷어지고 급기야는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답니다. 나는 아가씨의 잠든 모습을 자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기는 했지만 맑은 밤하늘 덕택에 아름다운 마음만 간직할 수 있었지요. 우리 주위로는 별들이 마치 순한 양떼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아 잠들어 있다고.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네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